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트메신저 이소영 작가입니다. 한 달간 있었던 현대미술 뉴스를 소개하는 월간 현대미술 뉴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8월에 있었던 뉴스를 9월에 올리고 또 이제 10월 한 달 있었던 뉴스를 11월에 이제 올리는데요. 일단 2023년 10월 한 달, 이 한 달간 저는 아트페어를 정말 많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3년 10월 월간 현대미술 뉴스의 주제는 정말 많았던 아트페어로 정했습니다. 제 인스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10월에 정말 많은 아트페어를 갔다고 했잖아요. 실제 아트페어가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없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미술시장이 조용한 것보다는 아트페어가 많아서 활발한 것이 좀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갔던 각 아트페어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장점이 있었는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소개할 테니까요.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아트페어가 열리면 아트페어와 연계된 미술 행사들이 정말 많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각 나라별 아트페어의 특징과 그때 그 당시에 어떠한 전시 또는 어떠한 행사가 있었는지도 함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못 가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집중해서 보시면 좋고요. 내년에 내가 10월에 요런 아트페어 가고 싶다 생각하는 분들은 이 영상이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또 현대미술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도 이 영상은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프리즈 런던에 가서 일주일 정도 아트페어를 보다가 그 다음 파리로 넘어갔어요. 바젤이 피아크 합쳐지면서 파리에서 열리던 피아크의 공식 이름이 파리 플러스 파 아트 바젤로 바뀌었거든요. 내년에는 더욱 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리에서 열리는 좀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파리 인터내셔널 아트페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 다시 한국에 잠깐 돌아와서 교토로 갔습니다. 교토 아트 콜라보레이션이라는 페어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 소개를 했었어요. 그리고 11월 첫 주에는 디파인 서울이라는 아트페어가 열렸고 그 다음은 같은 주차에 대구 아트페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올 10월은 정말 아트페어의 달이었다라고 이야기한 게 이해가 되시죠? 즉 순서대로 하면 10월 달에 런던 프리즈 아트페어, 그 다음은 파리 플러스 파 아트 바젤, 그 다음은 파리 인터내셔널, 그 다음은 교토 아트 콜라보레이션, 그 다음은 디파인 서울, 마지막이 대구 아트페어. 총 6개를 간 거예요. 자, 우선 제 유튜브에 의외로 자주 소개한 프리즈 런던. 물론 서울에 프리즈가 생겨서 이제 외국에 가지 않아도 되지만 저 역시 코로나 이후에 다시 프리즈 런던, 즉 영국에 간 것이 참 오랜만이어서 좀 들떴었습니다. 뭐니 해도 프리즈는 영국이 오리진이다 보니까 그만큼 규모도 큰데요. 당연히 아트페어도 흥미로웠지만 이 시기 오픈하는 갤러리 전시나 이벤트가 더욱 기억에 남습니다. 이번 런던 프리즈에서 인상 깊었던 연결된 행사들을 제가 몇 개 소개해드리자면 첫 번째 기억에 남는 공간이 있었어요. 바로 프리즈에서 만든 코크 스트릿에 있는 갤러리입니다. 아트페어가 갤러리를 만든다고? 좀 의아하실 텐데요. 이 프리즈는 런던에 갤러리 지점이 없어도 많은 해외 갤러리들이 런던의 로컬 아트씬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이 갤러리를 만듭니다. 이 공간에서의 전시는 늘 바뀌는데요. 제가 갔을 때는 호주의 갤러리와 그 외 갤러리들이 층마다 전시를 하고 있었어요. 물론 이 갤러리들이 영국, 런던의 지점이 없기 때문에 로컬 아트씬을 체험하기에 되게 좋은 팝업 전시를 열 수 있었던 거죠. 지금은 매우 반갑게도 한국의 제이스남 갤러리가 전시 중입니다. 이번 전시는 그룹전으로 런던에서 김정욱, 김민정, 그다음에 이모카, 마이크 리 이렇게 4명의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데요. 전시는 11월 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런던에 계시다면 전시를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기억에 남았던 행사는 올해 제가 갔던 행사 중에 정말 가장 유니크했어요. 런던 내셔널 갤러리, 모두 아시죠? 트라팔가 광장에 있는 아주 웅장한 큰 미술관인데요. 사실 이 미술관 자체만으로도 좋지만 이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서 미술 작품이 있는 공간에서 디너가 있었습니다. 타데우스 로팍 갤러리가 VIP 컬렉터들을 초대해 이제 진행했던 행사였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재밌었던 게 테이블 이름마다 다 다빈치, 미켈란젤로, 터너 이런 식으로 화가들의 이름이 되어 있었고 100명에서 150명 정도 되는 컬렉터가 초대되는 디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디너를 마치고 그 시기 내셔널 갤러리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란스 할스의 전시도 밤에 볼 수 있었습니다.
런던 프리즈에서 기억 남았던 건 아무래도 제가 미술사를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프리즈 마스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인문학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나 현대미술의 동향을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약 5년 전, 어쩌면 10년 전부터 전 세계 미술계가 저평가된 여성 작가 찾기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것을 아실 텐데요. 특히 작년 베니스 비엔날레에도 총감독이 세실리아 알레마니로 여성이었고 잊혀진 여성 아티스트들이 정말 많이 발굴돼서 베니스 비엔날레의 본전시에 소개가 됐었습니다. 한국만 해도 최근 꾸준히 많은 공공미술관, 기관 등에서 여성 아티스트들의 전시를 열고 있고요. 이번 프리즈 마스터에는 모던 우먼이라는 기획이 있었어요. 잊혀진 여성 작가들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기획전이었는데요.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에 태어난 여성 작가들을 조명하는 부스들이어서 저는 보면서 이건 정말 나를 위한 기획이야 하면서 봤습니다. 구글에서 이제 여성 아티스트들을 검색을 하려고 검색 엔진을 좀 돌려본 사람이라면 어웨어라는 그룹을 알게 됩니다. 큐레이터 그룹인데요. 이 단체는 수많은 여성 아티스트들의 자료를 정리하고 아카이빙을 합니다. 이번 프리즈 마스터 섹션의 모던 우먼 부스는 이 어웨어 팀이 큐레이션 한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런던의 화이트채플에서 니코 라이젠만의 대규모 개인전이자 회고전이 열렸는데요. 사실 니코 라이젠만은 회화의 역사에서 이제 현대미술 좋아하는 분이시라면 정말 팬이 많을 거예요. 저 역시도 팬인데 이 니코 라이젠만의 초기작부터 지금의 작업까지 모든 작품을 볼 수 있어서 무척 좋았습니다. 또 RA에서는요.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의 회고전이 열렸는데요. 이 RA에서 살아있는 여성 작가의 전시를 한 게 최초라고 해요. 의외죠. 또 감사하게 이제 리슨 갤러리가 마리나와의 어떠한 커피타임, 오전 커피타임을 준비해 주셔서 작가님을 실제로 볼 수 있었습니다. 작품들이 워낙에 센 편이어서 사실 조금 작가님이 무서울 줄 알았고 차가울 줄 알았는데 너무 재미있고 유쾌하셨고 한국에서 왔냐고 이제 물어보셔서 그렇다고 하니까 한국에 대해 매우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재밌는 건 그 동대문의 DDP 건물, 자하 하디드가 만든 이 건물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도 그룹 셀카 찍자고 하셔서 저희도 찍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의 이 전시도 너무 인상 깊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유튜브에 한번 정리를 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이 외에도 프리즈 런던 기간에 서펜타인 갤러리에서는 바젤리츠의 조각 작품들만 모아서 전시하는 기획이 있었고 여기 이때 그 커즈가 왔었어요. 서펜타인 갤러리에. 그래서 카오스를 만나 사진도 찍었답니다. 그다음에 테이트에서는 제가 한번 올렸던 필립 커스턴의 대규모 회고전, 그리고 테이트 브리튼에서는 사라 루카스의 전시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파리로 넘어가 볼게요. 런던 프리즈가 끝나고 많은 갤러리스트들이 다시 또 파리로 이동을 했는데요. 저는 일 때문에 간 건 아니지만 뭐 공부 겸 페어를 구경할 겸 갔지만 제가 만약에 갤러리스트였으면 진짜 피곤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엔 파리 플러스 파 아트 바젤에 대한 소식입니다. 런던과 파리가 일주일 차이라 둘 중 하나만 가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전 둘 다 갔습니다. 왜냐면 아트바젤과 피아기 합쳐지고 나서 작년에 제가 못 갔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위기일까 상당히 좀 궁금했고요. 런던과 파리는 도시 분위기가 정말 다르죠. 하지만 일정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파리로 와서는 저도 조금 체력에 한계가 와서 좀 먹고 마시면서 봤습니다. 내년에는 둘 중에 이제 한 도시만 가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런던 한 3일, 파리 3일 이렇게 한 일주일만 가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이 영상을 보고 혹시라도 그 시기에 런던과 파리 가시는 분들은 계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프랑스 파리는 오르세 뮤지엄에서 피터 도이그의 전시가 열렸고 또 피카소 뮤지엄에서는 소피 칼의 전시가 열렸었어요. 로댕 뮤지엄에서는 안토니 곰니의 전시가 열려서 모든 뮤지엄과 현대미술 작가가 좀 어울렸던 것 같아요. 파리는 보유하고 있는 미술관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현대미술과 연계하는 전시를 많이 하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전시를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자면 로댕 미술관인데요. 로댕 미술관은 정원이 상당히 아름다운 걸로 유명한데요. 로댕의 전생의 작품을 볼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미술관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로댕은 19세기 중반과 20세기 초반을 대표했던 조각가잖아요. 조각의 거장. 그런데 안토니 곰니는 21세기를 대표하는 조각가이기 때문에 로댕의 공간에서 안토니 곰니의 작품이 숨은 그림 찾기처럼 이렇게 숨겨져 있었어요. 그게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다음 까르띠에 재단을 또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제가 롬뮤익 전시는 따로 영상에 올렸는데 뷰가 높지 않더라고요. 사실 이 전시가 정말 멋있었거든요. 까르띠에 재단도 현대미술을 많이 소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롬뮤익을 특히나 이 재단이 상당히 좋아한다고 해요. 또 이 롬뮤익은 참고로 작품을 만드는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는 작가거든요. 근데 극사실주의 조각가다 보니까 상당히 크거나 아주 작은데 전시장에 가면 그 밀도감과 크기의 어떠한 괴리감 때문에 사람들을 상당히 원초적으로 놀라게 만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전시도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오르세 뮤지엄. 오르세 뮤지엄은 팬이 정말 많죠. 이 시기 오르세 뮤지엄에서는 정말 놀라운 전시가 열렸었어요. 고흐가 죽기 전에 딱 2달간 그린 작품만 모았습니다. 오베르 슈르 우아즈의 방고흐 마지막 달이라는 제목이고요. 2024년 2월 4일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내년 초에 프랑스 파리 가시는 분들도 이 전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흐는 1890년 죽기 전 기간에 이 오베르에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파리의 북서쪽 지역인 조용한 도시 오베르로 간 이유, 바로 동생이자 미술상인 테오, 그의 어린 조카인 빈센트 윌렌과 더 가깝게 지내고 폴 가시에 박사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기에 고흐는 무려 회화를 74점을 그렸고요. 74점 중 48점이 지금 오르세에 있습니다. 또 드로잉 33점을 남겼고 그중에 25점이 지금 오르세에 있어요. 특히 까마귀가 있는 이 밀밭은 100년간 암스테르담을 떠난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전시에 프랑스에서 오르세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고흐의 죽음은 여전히 많은 영화나 드라마, 뮤지컬에서 소재화가 되었지만 죽기 2달 전에도 끝없이 좋은 작품을 창작해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고흐를 존경하게 합니다. 파리에서는 이제 아트바젤 VIP 카드가 있으면 조금 전시를 프리뷰로 볼 수 있었어요. 그런 점 때문에 오르세가 문 열지 않은 날이라던가 오랑주리가 문 열기 전 시간이라던가 이런 시간에 현대미술을 좋아하는 애호가들이 이 아트바젤 VIP 프리뷰라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시를 볼 수 있어서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전시는요, 오르세에서 열렸던 피터 도이그의 전시인데요. 피터 도이그도 팬이 참 많죠. 피터 도이그가 평상시에 오르세의 소장품들을 상당히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전시가 피터 도이그의 작품과 또 피터 도이그가 오르세에서 영감받은 작품들을 픽해서 함께 전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쪽 공간은 피터 도이그의 대작들, 또 한쪽 공간은 피터 도이그에게 영감을 준 오르세의 소장품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파리 일정 내내 도대체 여기는 피카소 천국인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피카소를 주제로 한 전시가 많았는데요. 이를테면 피카소 뮤지엄에서 소피칼이 이제 본인의 작품을 전시를 했어요. 근데 그 전시의 끝에 피카소의 작품을 소피칼이 포장으로 뒤덮은 사진을 찍은 작품도 있었고요. 또 개인적으로 소피칼이 되게 좋은 아트 컬렉터이기 때문에 아트 컬렉터로서의 소피칼의 면모를 보여주는 전시가 있었습니다. 또 알민네시에서도 알렉스 이스라엘이 피카소를 주제로 전시를 했는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피카소가 많은 거야? 하고 저도 생각을 했죠. 당연히 파리에게는 피카소가 특별하고 피카소에게도 파리도 특별하니까요. 알민네시라는 갤러리가, 이 알민네시라는 갤러리스트가 운영을 하는 건데 피카소의 손자와 결혼을 한 거예요. 알민네시가 이제 가족인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피카소가 주제인 것도 있지만 사실 피카소가 세상을 떠난 지 50주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피카소 뮤지엄에서도 전시가 있었고 이렇게 알민네시라는 갤러리에서도 전시가 있었어요. 사실 재작년인가에 한국에서 피카소 탄생 140주년 전시를 열었었는데 피카소는 진짜 탄생 기념, 사망 기념 이런 전시를 진짜 많이 여는 전 세계 통틀어 가장 인기 있는 작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퐁피두 센터에 있었던 대규모의 피카소 드로잉전을 소개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때 조금 전시회 가기가 어려웠던 게 이때 파리에서 테러나 시위의 위험이 있어서 퐁피두 센터가 자꾸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겨우 여는 날 이제 가게 됐는데요. 드로잉전이라고 하면 에이, 드로잉 몇십 점 있겠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제가 살면서 본 전시 중에 너무 놀라서 저 이 전시를 한 2시간 동안 봤어요. 피카소의 드로잉이 1000점이 넘게 왔는데요. 당연히 피카소는 다작을 했고 오래 살았기 때문에 드로잉이 많을 거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이 전시를 통해 저는 드로잉의 개념이 정말 다양하다라는 깨우침을 얻었고 또 피카소라는 작가에 대해 조금이라도 안다고 또는 잘 안다고 생각한 모두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가 잘 몰랐던 숨겨진 작품들도 다 왔습니다.
매체별, 재료별, 주제별로 아주 방대하게 보여주는 전시였는데요. 결론적으로 저는 설득력이 있는 전시는 크게 둘 중 하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양이 어마무시하게 방대해서 인류가 놀랄 정도의 아카이빙을 펼쳐주거나 주제가 아주 예리해서 기획이 명징하거나 피카소는 피카소 자신의 과거나 미래 스스로를 견주어도 둘 다 탁월해서 과거의 작품, 말년의 작품 중 어느 것이 낫다고 감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피카소는 늘 새로운 화풍이나 기법을 시도하면서도 같은 시기 반대편 화풍도 꾸준히 연습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 전시를 통해 알았는데요. 천재가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심지어 성실하게 작업을 열정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줬던 전시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천재여도 보여주기를 잘하는 천재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과연 피카소를 주제로 진행하는 전시가 워낙 많았다 보니 얼마나 더 새로울 게 있을까 했었는데요. 저는 정말 이 지구상에서 가장 미술에 진심으로 열정적이었던 아티스트란 바로 이 정도의 작업량이 있다 하면서 보여준 전시였어요. 전시 제목도요, 끝없이 그리기입니다. 끝없이 드로잉을 했던 피카소의 삶에 대해서 고찰해 볼 수 있었던 전시고요. 이 전시는 내년 1월 15일까지 폼페이두 센터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혹시라도 파리 들리실 분들이라면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좀 어쩌면 가장 관심 있어야 할 아트페어인데요. 제가 이 아트페어 소개하면 인스타그램으로 팔로잉 하세요. 파리 인터내셔널이라는 아트페어입니다. 전 앞으로 이 페어도 좀 상당히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바젤과 프리즈는 초보 컬렉터에게 가격적으로 좀 울타리가 높죠. 뭘 좀 사려고 하면 가장 좀 합리적인 가격, 가장 낮은 가격대의 작품이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젊은 컬렉터 입장에서는 쉽게 그 돈을 쓸 수 없어요. 근데 그 전에 바젤에 갈 작가, 프리즈에 갈 작가, 즉 신진 작가들, 앞으로 미래에 성장할 작가들을 선보이는 페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리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한국 갤러리는 유일하게 휘슬이 참여를 했어요. 강동호와 허지혜 작가를 유럽에 알렸습니다. 파리 인터내셔널은요, 안 쓰는 건물에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매년 위치가 바뀌는데요. 위치가 바뀔 때마다 이제 구글에다가 파리 인터내셔널이라고 치면 이제 위치를 알려주기 때문에 이런 게릴라성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파리에서 좀 인상 깊었던 전시 하나를 좀 더 소개하자면 이지우드의 전시가 라파에트 재단에서도 있었는데요. 바젤 VIP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지우드가 직접 노래를 하는 콘서트가 있었어요. 4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사실 저는 이지우드의 음악을 유튜브에서도 상당히 많이 듣고 일민에서도 전시를 인상 깊게 봐서 실제로 이지우드가 막상 노래를 불렀는데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지만 와, 이지우드 정말 노래도 정말 잘하고요. 너무 매력적인 아티스트였어요. 일민미술관에서의 전시와 좀 다른 것은 가구도 있었고요. 이지우드의 자화상도 있었습니다. 마크로스코도 정말 유명한 화가고 많은 분들이 팬인데요. 이 전시 같은 경우에는 마크로스코의 완전 초기작, 구상을 했던 그 시기, 초기작부터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작품까지를 모두 보여줌으로써 저 한 3시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진짜 깊이 있게 전시를 보는 모습이었고 저는 중간에 전시가 너무 좋아서 음악을 들으면서 봤어요. 개인적으로 좀 모순적인 표현이지만 전시 보는 내내 정말 큰 소리, 정말 큰 울림은 깊은 침묵에서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요 시기 피노 컬렉션에서는요, 마이크 켈리의 전시가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전시를 몇십 개씩 소화해내는 일정이다 보니까 하루에 이제 얼마큼 걸었나 봤더니 28,000보? 이렇게 걸은 날도 있었어요. 이렇게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런던 프리즈와 파리 플러스 파 아트 바젤 장점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프리즈 런던은 조각공원, 마스터즈를 같이 볼 수 있어서 규모 면에서 매우 탄탄했고 파리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뮤지엄과 연계된 전시 기획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이제 교토 콜라보레이션을 이야기할 텐데요. 교토 콜라보레이션은 제가 영상을 통해 소개를 했기 때문에 교토의 경우 절에서 열렸던 전시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절에서 전시가 열린다는 게 여전히 생소한데요. 교토에 약 700년 된 사원인
료소쿠인에서 하롤드 암카트의 전시 버드타임이 열렸습니다. 료소쿠인이라는 이 절은 1358년에 류잔 도켄이 창건한 선종 사찰인데요. 이번 전시는 이 사원에 맞게 특별히 작품이 따로 제작이 됐어요. 제작이 돼서 그림들이 그 공간에 딱 맞게 걸려 있었는데요. 모든 그림들이 원형 창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캔버스가 원형이 아니라 직사각형 캔버스에 둥근 창과 풍경을 그려서 설치한 것이었고요. 이 전시명 버드타임이 좀 재밌었는데 새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이른 아침 시간을 의미합니다. 절에서의 전시, 한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너무 의미 있는 공간이었고 전시였습니다. 또 교토를 대표하는 작가 하면 코에이나와도 빠뜨릴 수 없는데요. 작년에도 코에이나와 스튜디오 비짓을 갔었고 올해도 저는 갔었어요. 작년보다 올해가 스튜디오가 훨씬 더 잘 정비가 된 느낌이었고요. 참고로 다음 주에 서울의 페이스에서 코에이나와 개인전이 열리니까요. 코에이나와 팬분들이라면 또는 코에이나와가 궁금한 분들이라면 페이스에서 열리는 전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1월 초에 아트부산이 새로운 아트페어를 만들었죠. 바로 디자인과 파인아트가 섞인 디파인 서울인데요. 미술을 좋아하는 분들, 또 인테리어나 디자인 가구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모두 관심이 있을 페어입니다. 디파인 서울은요, 양태호 디자이너가 총괄 디렉터로 아름다운 인고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었고요. 성수동에 이제 세 곳의 건물에서 나뉘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건물들을 찾아가는 재미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작가를 한 명 소개해드리자면 저의 경우 정그림 작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매년 페레스 프로젝트가 부스에 이 정그림 작가의 실제 아트 퍼니처와 함께 나와서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바라만 봐도 작품처럼 재밌고 또 실제로 앉아보니까 정말 편했는데요. 혹시 정그림 작가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인스타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들어가셔서 아트 퍼니처 또는 예술성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같은 주차에 대구 아트페어가 있었는데요. 작년 대구 아트페어에서도 제가 강의를 했는데 이번 대구 아트페어에서도 강의를 했어요.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매년 대구 아트페어에 가면 이 청년미술 프로젝트, 이 YAP라는 공간을 꼭 갑니다. 매년 이 공간에서 새로운 신진 작가님들의 작품을 만나는데요. 이번 대구 아트페어에서도 정말 많은 젊은 작가님들이 작품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인스타에는 이은경 작가의 작품을 좀 소개를 했는데 최근 들어 현대미술계에서 되게 파워풀한 구상을 인상 깊게 본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추상이 좀 더 많았던 것 같고 개념미술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이 이은경 작가의 작품이 너무 보기 드문 파워풀한 구상이어서 인상 깊었습니다. 작가는 세네갈에서 태어났고 러시아에서 자랐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활동 중인데 작품을 오랜 시간 볼 수 있는 장치들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이 회화에서 작가는 시대가 뱉어낸 잔인한 사건의 상흔들에 대해 본인 스스로 묵인하지 않고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인터뷰를 봤어요. 예를 들어 6년 전에 원영이 사건 또는 그 외에 여러 아동학대 사건들, 그다음에 세상을 떠나고 수개월 뒤에 발견된 이웃집 사람들의 어떠한 시신에 대한 이야기.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피하고 싶지만 늘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있는데 이런 사건들이 작가는 이걸 모른 척 할 수가 없었다. 화가로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끝에 자기만의 방식으로 회화 안에 담습니다. 그림 속에는 이은경 작가 자신이 등장을 해서 사건을 겪거나 바라보거나 함께 행동하거나 해학적인 모습들을 꾸준히 보여줍니다. 어떠한 자아는 좀 허무하게 있고요. 어떠한 자아는 무엇인가를 조롱하는 듯하고요. 어떠한 자아는 되게 어이없어 하면서 서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대구 아트페어에 청년 작가들을 조명하는 이 공간만큼은 꾸준히 사라지지 않고 전시가 되기를 하는 마음에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한 10월의 미술계 소식은 제가 해외 아트페어를 정말 여러 번 가서 양이 좀 많았어요. 천천히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11월에도 많은 미술 전시가 한국에서 서울에서 오픈을 했고 진행 중인데요. 전 앞으로 또 다른 미술 소식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From us to nothing, there's something missing you stole.